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과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식당 규모는 크지 않지만 단골 손님 덕분에 생계를 유지하기엔 충분했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불만 없이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의 유일한 소망이었죠. 남편 역시 성실히 일했고 부부 사이는 좋은 편이었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저희 부부를 보며 다정하다 부러워할 정도였죠. 물론 여느 다른 부부처럼 크고 작은 갈등은 있었어요. 하지만 서로 이해하며 금방 풀어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저희 가족이 소박한 행복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적어도 그날의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시동생은 3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동서는 참 온순하고 조용한 성격의 여자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말수가 적고 수줍음이 많아 보였어요. 웃을 때도 작게 미소를 짓는 정도였죠. 저는 그런 동서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서에게는 마음 아픈 사연이 있었죠. 동서는 20대 때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혼자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결혼식에도 친척이 거의 오지 않았어요. 결혼식을 치르는 내내 동서가 얼마나 외로울지 마음이 쓰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동서는 시댁에서 은근한 무시를 당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집안 행사 때마다 동서를 은근히 따돌렸죠. 명절에 음식 준비를 할 때도 동서에게는 잡일만 시키곤 했어요. 제가 보기엔 참 예의 바르고 착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구박을 당하는지 안타까웠죠. 이렇게 착한 사람이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화가 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동서를 더욱 신경 써서 챙기게 됐습니다. 지은아, 너는 저기 쌀자루랑 고구마랑 배추랑 좀 옮겨놔라. 그리고 뒷마당에 김치독이 몇 개 있는데 깨끗이 씻어둬라. 빨리 움직여라 좀. 네, 어머님. 어머님, 그 많은 걸 동서 혼자 어떻게 해요? 저도 같이 할게요. 동서, 같이 하자. 얼른 끝내고 쉬자. 가끔 일부러 전화를 걸어 만나서 식사도 하고 소소한 이야기도 나누었죠. 시동생은 동서를 잘 챙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일에만 바쁘고 동서에게 별 관심이 없어 보였죠.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동서 집에 잠시 들렀습니다. 평소처럼 간단한 간식을 사들고 찾아갔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동서가 주방에서 약을 먹는 걸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게 무슨 약인지 궁금했죠. 평소 동서가 특별히 몸이 아프다고 말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통 약이라면 제약회사 이름과 약 성분이 적힌 통에 담겨 있잖아요. 하지만 동서가 먹던 그 약은 아무 표시 없는 일반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동서에게 무슨 약인지 물었죠. 동서, 무슨 약이야? 몸이 어디 안 좋아? 아, 이거요? 별거 아니에요. 아가씨가 건강 챙기라고 준 비타민이에요. 별일이죠? 동서가 말한 비타민 약통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약통 안에는 평범해 보이는 작은 알약들이 들어있었어요. 약을 보면서도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죠. 시누이는 시어머니 옆에 찰싹 붙어 동서를 괴롭히면 괴롭혔지 비타민을 선물해 줄 정도의 성정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요. 저는 동서가 주방에 갔을 때 통에서 알약 하나를 꺼내 챙겼습니다. 일단 동서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요. 이 작은 알약 하나가 어떤 큰 파장을 불러올지 그때는 상상도 못한 채 말이죠. 동서와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가 헤어지고 저는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약통에서 챙겨온 알약이 어떤 약인지 물어보려고요. 저는 챙겨온 약을 꺼내 약사에게 보여주었어요. 저기, 약사님, 혹시 이 약이 무슨 약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 약을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아, 그냥 아는 사람이 먹는 약인데 무슨 약인지 좀 궁금해서요. 비타민 같은 건가요? 네? 비타민이요? 아니죠. 이거 피임약이에요. 네? 피임약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겁을 했습니다. 미친 신우가 이걸 비타민이라고 속이고 동서에게 선물한 거예요. 동서는 자신이 복용하는 약이 피임약인 줄도 모르고 비타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요. 저는 곧바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 아가씨가 준 그 약 먹지 마.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아니다, 당장 버려. 네? 왜요, 형님? 무슨 일 있어요? 지금 전화로는 얘기하기 좀 그래. 내가 지금 바로 갈 테니까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가서 자세히 말해줄게. 저는 그 길로 동서 집에 다시 갔습니다. 동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숨기지 않고 솔직히 말했어요. 동서, 놀라지 말고 들어. 아가씨가 준 그 약, 비타민 아니야. 피임약이래. 방금 약국 가서 직접 확인했어. 제 말에 동서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이내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작은 목소리로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제가 아이 갖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남편도 아가씨도. 제가 멍청해서 그런 걸까요? 동서, 그런 말이 어딨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껏 동서가 아이를 기다리며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알기 때문이었죠. 시동생 부부는 사실 난임 부부였어요. 결혼 당시 동서 나이가 좀 있기도 했고 난임 병원도 다니고 있다고 알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을 못한다고 아들 빨리 낳으라고 엄청 구박하셨어요. 맨날 저한테만 문제가 있다고 대놓고 욕하시고 그러셨는데 아가씨는 그거 다 봐놓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장난이라고 할 수도 없는 만행이었죠. 아니 범죄였어요. 왜 신우이가 동서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동서에게 못되게 굴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저는 곧바로 신우이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걸 그냥 냅두면 안 되잖아요. 가서 신우가 헛소리라도 하면 정말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니까요. 동서가 겪은 일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 싶었죠.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나가려는데요. 동서가 급하게 제 팔을 잡았어요. 동서는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 부탁이 있어요. 제발 이번 일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형님. 동서, 뭐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떻게 이런 일을 그냥 묻고 가? 절대로 안 돼. 내가 당장 아가씨 찾아가서 제대로 사과도 받고 필요하다면 법적인 처벌까지 받게 할 거야.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 동서도 알잖아. 형님, 저도 너무 화나고 억울한데요. 사실 이번에 남편이 사업 자금을 아가씨한테 빌리기로 했어요. 지금 괜히 제가 문제 만들었다가 아가씨가 남편한테 돈 안 빌려준다고 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저 정말 난처해져요. 남편도 엄청 화낼 게 뻔하고요. 그러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그냥 참아주세요. 네? 형님, 제발 부탁드려요. 뭐? 사업 자금? 그것 때문에 참으라니. 동서, 제발 그러지 마. 당당하게 살아. 동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 아, 제발요, 형님. 그리고 아주버님께도 절대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아주버님이 이 일을 알게 되시면 분명 난리 날 거고, 그럼 제 입장이 정말 곤란해져요. 제발 이번 일은 우리 둘만 알고 조용히 덮어주세요. 네? 아, 동서. 나 솔직히 말하면 동서가 정말 이해가 안 돼. 대체 정말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저는 동서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하기도 했고요. 이런 일을 당하고도 왜 참으려 하는지 괜히 죄 없는 동서에게도 화가 났어요. 하지만 아주 나중에 동서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서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저를 말렸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더 이상 나설 수가 없었죠. 당사자가 제발 일을 키우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데 어쩌나요? 동서의 간곡한 부탁을 결국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이번만 동서 부탁 들어줄게. 하지만 잘 들어, 동서. 나 한 번만 더 아가씨가 이딴 막장 장난치면 그때는 동서가 아무리 말려도 내가 시댁 뒤집어 엎어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알겠어요, 형님. 정말 이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해요, 형님. 아, 이게 대체 뭐가 감사한 일인지 정말 모르겠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이런 문제가 결코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피임약 사건 이후 동서의 상태가 눈에 띄게 이상해졌어요. 전에는 말수는 적어도 웃음이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건 이후 동서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동서는 시댁 식구들 눈치를 보며 구석진 자리를 찾아 혼자 앉아 있었죠. 아유, 지은이 저건 어쩌자고 잔칫날 와서 구석탱이에 찌그러져서 분위기 다 잡치고 있냐? 다른 사람들은 음식 준비하고 바쁜데 혼자 저기 처박혀서 뭐 하는 거냐고. 식구들 보기도 부끄럽지도 않어? 혼자 있는 게 마음이 편해서 그런 거겠죠. 그동안 얼마나 다들 마음 불편하게 그랬으면 동서가 저러겠어요. 서방님도 본가 오셨으면 동서 마음 편하게 좀 챙겨주세요. 그렇게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서방님 아내잖아요. 해숙이 너 말에 가시가 있다? 우리가 뭘 어쨌다고? 네, 가시 있어요. 가시 돋았으니까. 이런 망할. 어쩜 며느리들이 하나같이 이 지랄인지. 하지만 아내 편을 들어줘야 할 시동생 포함 모두들 동서를 그저 답답하다는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동서가 걱정되어 자주 만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만남이 반복될수록 동서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손을 떨며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작은 질문에도 쉽게 눈물을 흘렸죠. 점점 대화를 나누는 것도 어려워져 저는 고민 끝에 동서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동서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거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전문가한테 심리상담 한번 받아보는 건 어때? 마음 편히 이야기하면서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상담이요?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요즘 저 너무 답답하고 견디기 힘들긴 했거든요.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받아볼게요. 제 지인 중 한 분이 그런 일을 하기에 저는 동서에게 그곳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후 동서는 제가 소개해 준 상담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안가 동서 얼굴이 점차 편안해지는 듯 했어요. 상담을 다녀온 날이면 동서도 얼굴도 밝아졌습니다. 저도 그 모습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얼마 후 상담센터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해숙 누님, 큰일이에요. 지은 씨가 갑자기 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면서 더 이상 상담을 못하겠다고 하네요. 저희가 아무리 진정시키고 설득시키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센터에 나오시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으세요. 어? 아니, 갑자기 왜 그러는데? 잘 다니고 있다며. 무슨 일 있었어? 저희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다만 최근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통 말을 안 하시네요. 계속 안절부절 못하고 몹시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누님께서 한번 잘 말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래, 알았어. 연락줘서 고마워. 불길한 마음으로 저는 동서를 찾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동서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고도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바라봤죠. 상담 잘 다닌다더니 갑자기 왜 그만두려고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나한테는 편하게 말해도 되니까. 어디 불편한 거라도 있었던 거야? 그게, 형님, 저 사실은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형님. 동서는 계속 말을 망설였어요. 무엇인가 큰일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천히 동서를 안심시키며 그저 기다려 주었어요. 스스로 말해주길 바라면서요. 한참 후에야 동서는 작은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아가씨가 다 알아버렸어요. 뭐를 알아? 설마 그 피임약 사건? 네. 그래서 아가씨가 뭐래? 미안하대? 장난이었대? 뭐라고 했는데? 나한테 제대로 얘기해줘봐. 아가씨가 뭐라고 했는데 동서가 이렇게 불안해? 그게 제가 그 일로 충격을 받아서 상담을 다니는 것까지 아가씨가 알아버려서요. 아가씨가 저한테 전화해서 막 욕을 하더니 남편 사업자금 빌려주기로 한 거 다 없던 일로 하겠다고. 그걸 남편이 알고 저한테 엄청 심하게 화를 냈어요. 그 돈 못 받으면 다 저 때문이라면서 가서 아가씨한테 무릎 꿇고 빌라는데 제가 왜 그래야 돼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니 또 화내고. 저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형님. 동서가 말하는 동안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뭐 이런 빌어먹을 남매가 다 있나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만행을 걸리면 사죄가 먼저 아닌가요? 지 잘못 걸리자 투자를 안 하겠다는 협박을 대체 왜 하나요? 저는 시동생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누이가 자기 아내에게 그런 장난 아닌 만행을 저질렀으면 시누이에게 화를 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아내 때문에 돈 못 빌렸다고 아내에게 화를 내다뇨.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뇌구조를 가진 인간들이었어요. 아니, 이게 동서가 무릎을 꿇어야 할 일이야? 아가씨가 꿇어야지. 대체 이걸 어떻게 그냥 참고 넘어가? 나 이번엔 못 참겠네. 동서, 이번엔 정말 제대로 사과를 받고 넘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평생 아가씨랑 서방님은 동서 우습게 보고 계속 이딴 개막장 짓을 할 거라고. 근데 형님, 그렇게 했다가 남편이 진짜로 저랑 이혼하자고 하면 어쩌죠? 저 너무 무서워요. 동서, 이혼? 그 말을 할 사람은 서방님이 아니라 너야. 대체 왜 동서가 서방님을 무서워하고 눈치를 봐야 하냐고. 동서, 미안한데 나 진짜 너무 답답하다. 동서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성격이 성인군자 성격이 아니라 속에서 천불이 났죠. 시누이를 당장 만나서 이 일을 따져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바로 시누이를 찾아갔어요. 아가씨, 동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짓을 한 거냐고요? 뭐래, 다짜고짜 찾아와서. 왜 난리예요? 동서한테 전화해서 욕하고 협박까지 했다면서요? 내가 뭔 협박을 해요? 지은이 걔가 그래요? 저도 다 알아요. 비타민이라고 속이고 피임약을 먹인 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래놓고 돈 못 준다고 협박을 해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마요. 당장 가서 동서한테 제대로 사과해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새언니, 그 여자 말 다 믿어요? 걔 미쳤다니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몰라요?
걔 혼자 피해망상 있는 거라고요. 왜 나한테 와서 지랄인데요? 역시 말이 통할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애당초 말이 통할 정도의 인간이라면 그런 장난도 안 쳤겠죠. 신우이의 태도에 저는 어이가 없다 못해 주먹이 절로 쥐어지더군요. 반성은커녕 오히려 저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으니 말이죠. 그러더니 더 기가 찬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은이 걔 우울증 아니고 정신분열 아닌가? 맨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혼자 소설 쓰잖아. 집에 와도 구석에 처박혀서 혼자 뭐라고 중얼중얼거리고. 딱 봐도 미친 앤데. 이쯤 되면 우울증 치료가 아니라 조현병 약을 처먹여야지. 왜 엄한 데서 피해자 코스프레야? 재수없게. 아가씨, 말이면 다인 줄 알아요? 미쳤다고? 재수없다고? 누가 먼저 시작을 해서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는데 그딴 말을 해요. 동서가 아니라 정신과 치료는 아가씨부터 받아야겠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제 말에 그 순간 신우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뭐라고? 새언니, 아니, 혜수가 너 지금 미쳤니? 어디서 막말이야? 정신 가출했어? 뭐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어이가 없네 진짜. 그러더니 갑자기 손으로 제 어깨를 팍 치고 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신우이 가슴을 퍽 쳤습니다. 아, 이 미친년이. 야, 너 지금 나 쳤냐? 네가 먼저 쳤잖아. 이 정신 파탄자야. 그리고 뭐 년? 년? 난 욕 못해서 안 하는 줄 알아? 나도 무섭게 말해봐. 오줌 지리게 해줘?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그때였어요. 갑자기 신우이가 제게 달려들더니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 역시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순 없었죠. 저도 힘껏 신우이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어요. 저 힘 셉니다. 그대로 신우를 당겨서 바닥으로 패대기 쳐버렸어요. 아! 아우, 내 허리! 아우, 사람 살려! 여기 미친 여자 있어요! 아이고, 나 죽는다. 동네 사람들, 사람 죽어요! 아, 어떡해. 내 허리 진짜 부러진 것 같아. 그때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는 심해부가 저희를 발견한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여보, 왜 바닥에 그러고 누워있어? 여보, 나 좀 살려줘. 경찰 불러.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내 허리 꺾어버렸다고. 심해부는 놀라서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당당하게 말했어요. 매부, 아가씨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동서한테 비타민이라고 속여서 몰래 피임약을 먹였어요. 그거 알고 충격받아서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조현병 걸린 미친년이라면서 정신병 약이나 먹으라고 온갖 폭언에 무릎 안 꿇으면 돈 안 빌려준다고 협박까지 했다고요. 제가 그 꼴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여보, 지금 아주머님이 한 말이 사실이야? 당신 정말 그런 짓을 했어? 아니야, 여보. 혜숙이 저게, 아니, 새언니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라고. 내가 무슨 그런 미친 짓을 해. 다 새언니가 꾸며낸 거야. 정말이야. 매부, 제가 대체 뭐가 아쉬워서 비싼 밥 먹고 여기 와서 거짓말까지 하며 아가씨를 때리고 있겠어요? 누가 진짜 거짓말하는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말에 심해부는 잠시 저와 신우이를 번갈아 보더니 화난 얼굴로 신우이에게 말했어요. 김상미, 너 제정신이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러? 어떻게 가족한테 그런 못된 짓을 할 수가 있냐? 아주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제대로 단속 못한 제 탓이에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야, 김상미, 당장 집으로 들어가. 오늘 집에서 나랑 얘기 좀 제대로 하자. 어서! 저는 씩씩거리며 거친 숨을 내쉬며 신우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고 한마디 더 하고 나왔죠. 아가씨, 이번이 마지막 경고예요. 앞으로 단 한 번이라도
더 동서한테 이딴 몹쓸 짓 하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둬요. 법적 처벌까지 각오하라고요. 내 말 똑똑히 기억해둬요. 웃기고 있네. 이 미친 것이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질이야? 너도 어디 두고 보자. 두고 보긴 뭘 두고 봐! 김상미, 너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어디서 욕이야, 욕이!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당장 집으로 안 들어가? 신우이는 결국 허리를 부여잡고 기어서 자기 집으로 기어서 들어갔죠. 신우이와의 사건 이후 동서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동생의 행동이었어요. 오히려 별것 아닌 일로 동서가 유난을 떤다며 짜증을 냈죠. 어느 날은 시동생을 따로 만나 이야기했습니다. 서방님,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래도 남편이면 동서 상태부터 걱정하고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어요? 형수가 뭔데? 우리 집 일에 참견이에요. 내 아내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신경 끄세요. 오만 곳에 다 참견질을 하고 돌아다니네. 남의 집안 문제에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뭐라고? 끼어들만 하니까 끼어드는 거지. 서방님이 동서한테 제대로 했으면 내가 왜 참견을 해요? 정신 차려요 좀. 아이씨, 존나 피곤하게 하네. 형수, 제발 그냥 가요. 가서 형수 가게나 신경 쓰세요. 가서 식당 설거지나 하시라고요. 그쵸. 신우이 몸에 흐르는 막장피가 시동생에게도 없을 리가 없죠. 시동생은 신우이에게 돈 못 빌렸다고 자기 입장만 내세우며 제게 화를 내더군요. 그나마 중간에서 남편이 저를 말렸어요. 김재훈,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어디서 손윗사람인 네 형수한테 막말이야? 정신 제대로 안 차리지? 형,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자꾸 형수님이 내 집안일에 간섭하시니까, 짜증이 나서 그랬어요. 내가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요. 미안해. 네가 짜증이 난다고 그렇게 생각 없이 개소리 짓거려도 되는 사람이냐? 네 형수가? 당장 네 형수한테 사과 안 해? 형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말을 막 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서방님, 저한테 사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동서 좀 잘 챙겨줘요. 동서랑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서방님이 1순위로 편들어주고 아껴야 할 사람은 동서라고요. 알았어요? 네. 형수님 알겠어요. 앞으로 신경 써서 잘 챙길게요. 저는 동서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도움조차 받지 못하는 동서가 안쓰러웠죠. 그 일이 있고 시간이 흐른 뒤 동서와의 연락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전화라도 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어려워졌죠. 저는 여러 번 동서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동서가 잘 받지 않았거든요. 어쩌다 연락이 닿아도 동서는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게 안부만 묻고는 서둘러 끊어버렸죠. 그나마 전화상으로는 잘 지낸다고 하니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시동생도 그 사건 이후로 동서에게 잘해준다고 하더군요. 그쯤 저도 가게 장사가 어려워져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느라 동서 걱정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동서가 가족 행사에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프다는 이유였어요. 추석인데 얼굴 못 봐서 걱정돼서 전화했어. 많이 아프다며? 지금 몸은 좀 어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독감이 너무 심하게 걸려서요. 괜히 다른 분들한테 옮길까봐 이번엔 정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많이 아픈 건 아니지? 요즘 다른 일은 없어? 서방님은 좀 잘 챙겨줘? 네, 그럼요, 형님. 저 요즘 정말 괜찮아요. 남편도 잘 챙겨주고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동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못된 시누이가 보기 싫고 구박쟁이 시어머니가 불편해서 그런 걸까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동서가 제 연락도 받지 않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는 참다 못해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저는 짧은 문자 하나를 남겼습니다. 요즘 연락도 잘 안 되고 많이 걱정돼서 문자 보내.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야. 혹시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꼭 얘기해줘. 언제든 편하게 연락하고 기다릴게. 하지만 단문은 역시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늦은 시간 동서에게서 갑작스럽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서가 먼저 연락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넘어 동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형님, 저 너무 무서워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형님, 좀 도와주세요. 동서,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겁먹지 말고.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내가 당장 갈 테니까 어딘지 알려줘. 그때 전화가 또 끊겼어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동서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죠. 저는 일단 동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시동생에게도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급하게 동서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시동생이 문을 열었어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세요? 잤어요. 아, 왜요? 서방님, 동서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형수님, 뭘 그렇게 난리예요? 이 밤에 왜 이래요? 동서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동서 좀 찾아야 돼요. 어디 있냐고요? 빨리요. 아, 지연이 여행 갔어요. 걔 혼자 바람 쐬러 갔다고요. 여행이요? 무슨 소리예요? 방금 동서가 나한테 전화해서 너무 무섭다고 도와달라고 했다고요. 여행 간 사람이 왜 그런 전화를 해요? 난 그런 거 모르겠는데요. 뭐 아마 어디 여행 가서 술이라도 먹고 술 주정한 거 아니에요? 시동생의 말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자기 아내가 이런 전화를 했다고 하면 걱정을 먼저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하지만 시동생은 아무런 걱정이 없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시동생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물었죠. 서방님, 정말 여행 간 거 맞아요? 확실한 거죠? 거짓말 아니죠? 제가 확실하냐고 묻자 시동생 얼굴에는 짜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맞다고요. 몇 번을 말해요. 사람 잠은 다 깨워놓고. 알겠어요. 아무래도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동서한테 진짜 무슨 일이 생긴 걸 수도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부터 하는 게 좋겠어요. 아, 형수님. 여행 가서 잘 놀고 있는 사람을 왜 경찰에 신고를 해요? 지금 사람 골탕 먹이려는 거예요? 아,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역시나 이상한 반응이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시동생이 안 된다고 하거나 말거나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동서가 여행을 간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사람이 실종된 것 같아서 신고하려고요. 제 동서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너무 걱정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형수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전화 끊어요. 누가 신고하랬어요? 전화 줘요, 빨리. 서방님, 가만히 있어요. 이거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니까요. 네, 경찰관님, 신고 접수 부탁드립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다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계속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제 걱정은 점점 커졌죠. 급기야 저는 시동생 집까지 들어가 동서를 찾았어요. 하지만 동서는 집에 없었습니다. 여행 갔다니까요. 내 말 못 믿어요? 아, 형수 어이없네. 어이가 없는 건 서방님이죠. 동서한테 살려달라고 전화가 왔다니까요. 그럼 남편 되는 사람이면 아내 걱정이 먼저 아닙니까? 대체 그 태연한 태도는 뭔데요?
서방님은 지금 동서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말해 보세요. 아이씨, 여행 갔다니까 더럽게 꾀꾀거리네. 뭐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이 하늘을 찌를 지경이었습니다. 다음 날까지 동서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찰의 말에 정말 기겁을 했어요. 도저히 말도 안 되었죠. 저 신고 전화 주셨던 이혜숙 님이시죠? 아까 이혜숙 님 동서 되시는 박지은 씨가 조금 전에 본인이 직접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잘 지내고 있다고 하시네요. 네? 동서가 정말 괜찮대요? 진짜로 무사한 거 확실한 거예요? 네, 박지은 씨가 직접 여행지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정말인가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전화가 계속 꺼져 있었는데 어떻게 연락이 된 거예요? 본인 휴대폰이 배터리가 없어서 여행지에서 다른 사람 휴대폰을 빌려서 연락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요? 저희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요. 박지은 씨가 본인이 많이 불편하니 앞으로 연락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 뭔가 위협을 받아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닐까요? 우리 동서가 절대로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니에요. 주변에서 웃는 소리도 들리고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몇 번이고 확인했어요. 혹시 주변에서 위협을 가하는 분위기냐고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박지은 씨 본인이 워낙 확실하게 말씀하시면서 요청하셔서요. 이혜숙 씨가 너무 가정사에 관여를 하셔서 부부관계 분란이 생긴다고 앞으로는 제발 관심을 갖지 말아달라고 하시더군요. 이혜숙 씨, 이쯤에서 박지은 씨한테 더 이상 간섭을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무언가가 분명하게 잘못되었습니다. 경찰의 말은 정말 말도 안 되었어요. 제 간섭이 싫다는 동서가 무섭다고 제게 도와달라고 전화를 먼저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았죠. 이것을 경찰에게 계속 말했지만 경찰은 그저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어요. 동서 본인이 제가 연락하는 게 싫다고 직접 말했으니 더 이상 동서에게 관여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요. 자기들도 어찌할 수 없다고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겠더군요.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동서를 직접 만나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동생은 그저 여행 가서 잘 놀고 있는 사람 귀찮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만 말하고 동서는 전화를 꺼두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혹시나 해서 동서와 친한 친구들에게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동서를 통해 만나본 적이 있는 동서 친구들이었죠. SNS를 통해 한 명씩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모두 비슷한 대답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동서와 연락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동서와 제일 친했던 친구에게도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지은이랑 최근에 연락된 적 있어요? 아무리 해도 연락이 안 돼서요. 아니요. 저도 요즘 지은이랑 전혀 연락이 안 돼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동서는 주변의 그 누구와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요. 결국 전문적으로 사람을 찾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죠. 탐정과 만나 동서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전달했습니다. 동서의 최근 사진과 평소 자주 가던 장소까지 모두 알려주었죠. 탐정은 꼼꼼히 내용을 기록한 뒤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연락을 기다렸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힘들었죠. 그동안에도 동서는 연락이 전혀 안 되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동서는요? 찾으셨어요? 지은이 찾으셨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직 못 찾았습니다. 네. 그런데 조사 중에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해서요. 이 부분은 꼭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일인데요? 빨리 말해주세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사람을 찾으면서 몇 가지 추가 조사를 해보는 게 제 원칙이거든요. 하도 비슷한 사건이 많아서. 그중 하나가 피해자 명의로 거액의 보험 가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보험이요? 네, 생명보험이요. 공식적인 루트를 이용하는 게 아니긴 한데요. 어쨌거나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동서분 명의로 몇 개월 전 가입된 생명보험이 있더라고요. 생명보험이요? 네, 그것도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었어요. 금액도 꽤 고액이었고요. 이 정도면 월 납입금도 상당할 텐데 보험금 수령자는 부군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거 상당히 수상하거든요. 탐정의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죠. 아직까지는 이 보험이 어떤 경위로 가입됐는지 또 가입한 목적이 뭔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추가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서분을 최대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온 힘을 다 기울여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통화를 마친 후에도 제 머릿속은 너무 혼란스러워 지끈지끈 아파왔어요. 동서가 스스로 그런 보험을 가입했을 리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시동생 사업자금이 없어 신우이에게 돈을 빌리는 형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전 그 생각을 함과 동시에 머리에 번개불을 맞은 것처럼 번쩍였습니다. 시동생의 사업자금. 저는 서둘러 경찰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생명보험 가입을 근거로 수사를 할 수 없다고요. 저는 마음이 미칠 듯이 갑갑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2일 뒤에 동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병원에서 연락이 왔죠. 저는 병원 전화를 받고 미친 듯이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저는 동서의 병실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할 말을 잃었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동서는 얼굴과 온몸이 온통 멍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팔과 다리, 여기저기 붕대까지 감겨 있었어요. 동서의 상태는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이 상황이 믿기지도 않았죠. 동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얼마나 동서를 찾아다녔는지 알아? 대체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죄송해요, 형님. 걱정 끼쳐드려서 정말 미안해요. 정말 여행 갔던 거 맞아? 서방님이 동서 혼자 여행 갔다고 하던데 정말 사실이야? 여행 갔다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몰골로 나타나? 몸이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동서는 제 물음에 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동서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제발 솔직하게 말해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다친 거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니? 나한테 제대로 말해줘야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 형님, 저 그냥 교통사고였어요. 잠깐 길을 걷다가 차에 살짝 부딪혔어요. 동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교통사고라니. 누가 봐도 거짓말이잖아. 이게 어디 차에 살짝 부딪힌 모습이야? 동서의 대답은 말도 안 됐어요. 교통사고로 이렇게 다치는 사람이 대체 어딨나요? 저는 바로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동서의 표정과 태도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죠.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동서에게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탐정이 알려준 동서 이름으로 가입된 거액의 생명보험에 대해서요. 내가 동서 걱정돼서 사실 사람 붙였어. 동서 좀 찾아달라고. 그러다가 내가 뭘 알게 됐는지 알아? 바로 동서 명의로 가입된 거액의 생명보험이야. 동서, 보험 가입한 적 있어? 어?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아냐고. 네? 아니요, 형님. 보험이라뇨. 저는 그런 거 전혀 모르는데요. 저 보험에 가입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동서는 제 말을 듣고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동서도 모르고 있던 보험이었어요. 동서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 절대로 그냥 넘기면 안 돼, 동서.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어쩌면 목숨이 달린 문제일지도 몰라. 동서, 제발 나한테 솔직히 말해줘. 그래야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어? 동서는 무엇이 그리 불안한지 입술만 몇 번 깨물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런 동서를 조용히 다독였어요. 이제 혼자 슬퍼하지도 말고 혼자 아파하지도 마, 어? 속으로 끙끙대지 말고 나한테 다 털어놔. 지은아. 이제 날 언니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다 말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은이 너 내가 끝까지 도와줄게. 이윽고 동서는 어렵게 마음을 먹었는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동서의 충격 고백에 두 눈을 질끈 감고 말았죠. 형님, 혜숙이 언니, 사실은 저 교통사고 난 거 아니에요. 그래, 알아. 그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누가 너한테, 대체 누가 이런 몹쓸 짓을 한 거야, 어? 남편이요. 김재훈 그 인간이 절 때렸어요. 몇 날 며칠 계속 맞다가 남편이 잠깐 졸고 있는 사이에 목숨 걸고 겨우 도망친 거예요. 저 너무 무서워요. 저 이제 어떡해요? 저는 동서의 고백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체 동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사람을 이렇게 때리나요? 동서는 체구도 작습니다. 키도 150cm 조금 넘고 몸무게도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반면에 시동생 그 인간은 190이 넘는 거구에 몸무게도 120kg가 넘는 돼지 새끼입니다. 그런 인간이 이 작은 사람을 인정사정 없이 며칠간 때렸다는 생각이 들자 눈물이 다 나더군요. 그것도 동서가 여행을 갔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어딘지 모를 장소에 동서를 감금하고 때렸던 게 분명했습니다. 동서가 제게 전화를 한 그날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시동생 그 개새끼는 동서를 때리며 경찰에게 자기는 괜찮다고 말하라고 강제로 시킨 거였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너무 화가 나고 열이 올라 주체가 안 되었죠. 당장 이놈을 잡아다가 광화문 내거리에 효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동서가 정말 뜻밖의 말을 했어요. 형님, 사실 제가 남편한테 맞을 때 몰래 구석에 핸드폰 숨겨놓고 그 장면 찍어뒀어요. 증거라도 남겨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동서의 그 말에 놀랐습니다.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핸드폰을 숨겨 촬영 버튼을 몰래 누를 생각을 하다니 동서의 그런 대담한 행동에 눈물까지 났어요. 저는 동서에게 핸드폰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동서는 힘겹게 자기 베개 밑에서 핸드폰을 꺼냈죠. 그런데 핸드폰을 제게 주려는 동서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무언가를 망설이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쥐고 있는 동서의 손도 떨리고 있었죠. 형님, 이 영상 보시기 전에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알았죠? 꼭이요. 그리고 형님, 너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믿어주세요. 저는 동서가 무얼 몰랐다고 하는지, 왜 내게 미안하다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동서는 그저 제게 핸드폰을 내밀며 폭포수처럼 눈물을 흘렸어요.
흐느끼는 동서의 모습에 저 역시 가슴이 너무나 아팠죠. 영상의 내용이 상상 이상으로 잔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서 핸드폰 영상 속 내용은 제가 상상한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한 내용의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나오는 인물이 말이죠. 영상이 시작되고 화면 속에서 시동생과 시누이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동서에게 위협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다가섰어요. 그리고 동서에게 큰 금액의 대출을 강요했죠. 동서가 망설이자 시누이가 먼저 동서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곧이어 시동생마저 동서를 폭행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영상을 보며 숨이 턱 막히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영상에서 끔찍한 폭력을 지시한 사람이 나왔어요.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말 그대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동서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죠.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믿고 있던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엔 폭력을 지시하는 그 사람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어두운 뒷공간에 있어서 얼굴이 잘 안 보였죠. 하지만 곧 그 남자가 어두운 공간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제 남편이었어요. 개쓰레기 피는 시누이와 시동생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 남편에게도 진하게 흐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야, 그렇게 해서 제가 말을 듣겠냐? 팍팍 못 때려? 왜? 벌써 힘들어? 지쳤냐? 이 새끼 순 비계 덩어리네. 아이씨, 형, 이거 다 근육이거든? 야, 박지은, 널로 와. 어딜 기어가? 벌레처럼 기어가는 우리 올케. 그런다고 도망은 못 가요, 우리 올케. 영상 속 남편은 태연하게 서서 시누이와 시동생에게 폭력을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믿었던 사람의 충격적인 진실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너무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어요. 저 악마 같은 인간들이 동서에게 하는 그 무자비한 행동에 슬픔과 분노가 같이 일었죠.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라고 해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아니, 더욱 제가 앞장서서 이 개쓰레기들한테 돌팔매질을 해야 했어요. 저는 곧바로 핸드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전화를 받는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병원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죠. 저는 경찰관들에게 가지고 있던 동서의 핸드폰 영상을 건넸습니다. 영상을 본 경찰들은 매우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그 영상을 보았다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찰분은 영상을 보다가 천벌받을 새끼들이라고 조용히 중얼거리기도 했죠. 시누이와 시동생 그리고 남편은 그날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정신 나간 놈들은 동서가 도망을 쳤는데도 신고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만큼 동서를 어리석게 보고 있었던 거죠. 사실 나중에 재판에서 저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시동생이 동서를 만만하게 본 이유와 강금 폭행이 일어나기 이전 동서의 한편으로 답답한 행동의 이유를요. 알고 보니 동서의 지능에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경계선 지능장애라고 하더군요. 지적장애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또 지극히 정상으로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저도 정말 몰랐어요. 그저 말없이 잘 웃는 착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죠. 처음부터 악마 같은 시동생은 그런 동서를 일부러 골랐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결혼 생활 내내 동서를 끊임없이 가스라이팅 했겠죠. 심지어 동서는 친정도 없고 형제도 없었으니 얼마나 손쉬운 먹잇감이었겠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더 분노했습니다. 시누이는 당일 집에서 체포됐어요. 태연하게 지 새끼랑 지 남편 밥을 차리고 있다가 체포되었죠.
경찰 아저씨, 저 아니에요. 저 진짜 그런 적 없어요. 오해라니까요? 저 억울해요. 억울하다고!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하겠어요. 맞아, 이거 다 동서가 꾸며낸 거예요. 요즘은 사람 얼굴까지 합성하는 영상 기술이 있다고 하잖아요. 동서가 그걸로 합성해서 만든 거예요. 나 아니라고요. 동서, 걔 평소에도 좀 이상했어요. 저 함정에 빠뜨리려고 작정한 거라고요.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경찰 아저씨, 저는 정말 결백해요. 나 애도 있는데 이대로 감옥에 갈 순 없다고요. 시동생은 술집에서 여자들과 술을 마시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체포한다는 말에 다급해진 시동생이 3층 술집 창문에서 뛰어내렸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동생 엄청난 거구의 돼지입니다. 그러니 그 다리가 버티겠나요? 댕강 부러져 버린 채로 경찰에게 체포되었죠. 나중에 들으니 그 다리 평생 절개되었다고 해요. 이거나 이 새끼들아. 내가 내 아내 말 좀 잘 듣게 만들려고 좀 다독여준 건다. 고작 그런 걸로 사람을 체포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소속이 어디야? 계급 뭐야? 이름 뭐냐고? 내가 경찰서장이랑 아우 다 죽었어. 마지막으로 남편은 저희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땐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남편에게 어디 있냐고 전화로 물어본 다음 경찰에게 남편 위치를 알려준 게 저였으니까요. 김재현 씨, 당신을 박지은 씨에 대한 폭력 교사 및 협박,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제가 폭력 교사를 했다고요? 이거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체포를 당해야 합니까? 대체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한 건데요? 오해? 당신 지금 오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 내가 모든 증거 다 확인했어. 당신이 그 끔찍한 폭력을 직접 지시한 장면 하나하나를 똑똑히 봤다고. 그 영상 보면서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내 남편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 쓰레기였단 사실을 말이야. 어디서 감히 오해라고 발뺌을 해? 당신이 벌인 추악한 짓, 이제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알게 될 거야. 내가 직접 모든 걸 공개하고 당신 같은 쓰레기는 평생 감옥에서 썩도록 만들 거니까 각오해. 그리고 내 앞에서 2번 다시 오해니 억울하니 입 열지 마.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지금이라도 네 죄를 인정하고 속죄하면서 살아. 그래야 당신 같은 인간도 숨을 쉴 수 있을 테니까. 너는 더 이상 내 남편도 아니고 그리고 인간도 아니야. 그냥 인간 쓰레기일 뿐이지. 알겠어?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시누이, 시동생은 결국 모두 긴급 체포되었어요. 사건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고 재판 날짜가 잡혔죠. 재판 과정에서 그들은 처음엔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게 부인이 되나요? 동서가 촬영한 완벽한 증거가 있는데요. 그 증거들 앞에 결국 범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침내 판결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동서와 함께 법정에 앉아 결과를 기다렸어요. 재판장이 피고인들을 향해 차갑게 판결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죠. 피고 김재훈은 본 사건에서 폭력교사, 협박 및 사기죄로 유죄가 인정된다. 특히 피해자 박지은은 지능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회적, 정신적 취약성을 악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본 법정은 피고 김재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 또한 공범 김상민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가한 혐의가 인정된다. 피해자의 취약 상태를 고려해 형량을 가중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상호는 피해자의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폭력에 적극 가담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장애를 더욱 악용한 행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판결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만큼 무거웠어요. 특히 재판부는 시동생이 아내를 보호하기는커녕 폭행에 가담한 점을 강하게 질책했죠. 이 쓰레기들은 끝까지 반성을 하지 못하고 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동일했어요. 법정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친 적이 있어요. 그때 시모가 저와 동서를 향해 한숨 섞인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휴, 우리 집에 어쩌다가 저런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이렇게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는지 모르겠다. 집 팔자 사나운 것도 모자라서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까지 다 망쳐놨어. 저런 독한 걸 왜 우리 집에 들였는지 원통해서 못 살겠네. 쓰레기 피가 어디서 왔나 했더니 알 것 같았습니다. 동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걸 보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일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시모는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 듯 했죠. 어머니, 지금도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진짜 어머니 집안을 망친 건 동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식들이에요. 그 인간 쓰레기 같은 남매가 어머니 집안을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남 탓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자식들 교육이나 다시 제대로 시키세요. 아, 다들 감옥에 쳐 들어갔으니 이제 나라에서 교육하겠네요. 어머님 자식들을 위해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사세요. 뭐라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 지금 시애미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어디서 배워먹은 포르장머리야? 이제 시어머니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동네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재판 중 저는 이혼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남편의 잘못이 명백했기에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법원에서도 남편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했고 큰 어려움 없이 이혼이 확정되었죠. 동서 역시 저와 같이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그렇게 저희 둘은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마무리하던 날 동서가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잠시 얼굴을 보고 싶다는 말에 저는 흔쾌히 약속 장소로 나갔죠. 오랜만에 만난 동서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훨씬 편안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형님, 이제야 정말 홀가분해요. 이혼하고 나니까 그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야 숨 좀 제대로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동서야. 아, 아니다. 이제 동서지간도 아니니까 언니 동생 하자. 지은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다 끝났으니까 과거는 훌훌 털어버리고 앞으로 우리한테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야. 나랑 같이 힘내서 잘 살아보자. 네, 언니. 이혼 이후 저와 동서는 이전보다 더 자주 만났습니다. 우리는 친구처럼 일상을 나누며 서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죠. 만날 때마다 동서는 점점 밝아지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에 안심을 했죠. 앞으로 다가올 날들은 분명 더 나을 것이라고 저희 둘은 서로를 격려하며 믿었죠. 이제 우리에게는 행복한 날들만 기다리고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